고금소총과 야담. 축원을 들은 재상.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서생 시절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성균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린 종으로 하여금 책 상자를 지고 앞서게 했습니다. 이연에 이르러 종이 길가에서 꽤나 긴 물건 하나를 주워 바쳤습니다. 질긴 종이로 10번이나 싼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봉황을 새긴 금비녀였습니다. 모양이 기묘하여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테니 분명 찾으려고 다시 올 게다. 그러고는 길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그 옆에 이르러 좌우를 살펴보는데 무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생이 의아해하며 종에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뭘 하느라 서두로 금비녀를 잃어버려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생이 다시 종을 시켜 금비녀의 모양과 길이와 굵기를 물어보고 또 그걸 무엇으로 쌌는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여자가 모두 꼭 들어맞게 대답했습니다. 생이 소매 속의 것을 내어주니 여자가 놀라 기뻐하며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여자가 생의 관양과 이름과 거주지를 물었지만 생은 말해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뒤 생은 과거에 급제해 수십 년간 안팎의 화려한 관직을 지내니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조판서로 종묘에 행차하는 임금을 따라갔다가 어느 서리의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집이 매우 좁아 사랑과 안방이 붙어 있어서 안방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앉아 있는데 문득 안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가느다란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축원하기를. 옛날 이연에서 금비녀를 돌려주신 어르신, 부디 신령님이 도와주시어 정승과 판서 다하게 하옵시고 자손이 가득하고 장수와 부귀를 두루 누리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조판서는 유생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좌우에 명하여 그 주인 집 서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서리가 마루 아래에 엎드리니 이조판서가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연인고? 서리가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지한 여자가 높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성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황공하고 황공하옵나이다. 이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로다. 서리가 머뭇머뭇하다가 말했습니다. 비록 비루하고 쓰잘데없는 일이지만 감히 그대로 고하겠나이다. 30년 전의 일입지요. 소인의 처는 어느 왕실댁과 친하게 지냈지요. 그 부인마님께서 소인의 처에게 큰돈을 주시면서 금비녀를 사오게 하여 혼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인의 처가 비녀를 사서 오다가 실수로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 찾는데 한 서생께서 그걸 주워 갖고 있다가 돌려주셨죠. 그래서 소인의 처는 무거운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이 바로 비녀를 잃어버렸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반드시 떡과 음식과 술과 안주를 마련해 신령님께 그분의 복을 빌어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비녀를 돌려준 사람이네. 내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네 말을 들어보니 비로소 오늘인 줄 알겠네. 그러고 보니 나의 부귀영달이 모두 자네 처의 정성 덕분인 것 같네. 서리가 크게 기뻐하며 들어가서는 처에게 나와 아련하게 했습니다. 처가 급급히 나와 간절히 감사를 올리며 놀라 기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조판서 댁에 이 친구처럼 왕래하게 되었다 합니다. 무당에게 사랑을 이야기한 권정읍. 순창 기생분영은 70여 세였는데 본디 의녀로 있다가 늙어서 퇴직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으며 말하고 웃는 것이 여유롭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을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모두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계시죠.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콩이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풍모나 말재주가 사람을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죠. 우연히 소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특별히 친근하다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공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소처럼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귀하신 재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그 무엇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제 일념은 오직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일찍이 서소문 방 무너진 다리 옆에서 한선비를 만나 노래 두세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홀연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권공이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모를 쓰고 다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끌고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 하셨죠. 권공께서는 초상 발인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지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단다. 내가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차연하게 있다가 시신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쭈었지요. 공이 채취가 어찌 이렇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나.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잠옷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 권공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달기운이 나는 가야 한다. 두 손에 신발 한 짝씩 들고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나는 듯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새었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집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만도 1000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갔지요.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올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대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1000여 명 사이를 헤치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크게 놀랄 뿐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말했습니다. 나 권정읍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 평생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을 광공의 동생 권익룡 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집 여자처럼 차리고 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굿판이 권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감회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엽전 몇 꾸러미를 꺼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했습니다. 홍로주 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맑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머리를 사오게 해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정신의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결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습니다. 이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목매어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혼령인 줄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의 느낌과 똑같았죠. 이렇게 몇 년간 왕래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신령스럽고 귀한 것이 매우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뒤 제가 세력 있는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으셨죠. 꿈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어졌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은을 빌려준 신인, 경성모화관 뒤편 양가의 12살 된 아이가 편모와 살았는데 가난하여 엿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무가 과거 날이 되자 흰엿을 옆판 가득 싣고 과거장으로 갔습니다. 때가 일러 관역 뒤에 옆판을 내려놓고 누웠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몇 번째 관역 뒤에 은 3,000냥이 묻혀 있다. 은의 주인은 남산동 이씨 양반이지. 그 집 문 밖에 앵두꽃이 한창 피어 있을 것이다. 그 집으로 가서 은을 주고 빌렸다는 수표를 받아와서 다시 그곳에다 묻거라. 그러면 너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생길 것이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파가지고 가거라. 아이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황홀하여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저하다 다시 희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또 나타나서 재촉했습니다. 아이가 놀라 깨닫고는 급히 집으로 가서 호미를 가지고 와 꿈속 노인이 말한 관역 뒤를 파보았습니다. 불과 새치도 안 내려갔는데 과연 은이 가득한 괴짝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은 조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천 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즉시 은 괴짝을 짊어지고 남산동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씨 양반집이 있었는데 문 밖에 앵두꽃이 만발하여 신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담은 바스라지고 벽이 무너져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옷이 남루하고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아이가 은 괴짝을 내려놓고 꿈속 이야기를 해주고는 은을 빌렸다는 수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생이 은을 달아보니 과연 3,000냥이었습니다. 이생은 사연을 상세히 듣고 나서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그걸 묻어두고 다시 오라 했습니다. 아이는 신인의 말씀대로 수표를 괴짝 속에 넣어 파낸 곳에다 다시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림을 꾸려주고 노모를 봉양하도록 할 테니 이리로 와 함께 살자꾸나.
이생이 은으로 집과 논밭을 구입하고 또 집 한 채를 더 사서 아이에게 살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인도 얻어 살림을 차리게 하니 아이가 편안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생도 과거에 급제하고 좋은 자리를 두루 역임했습니다. 지방 고을의 목사도 여러 번 지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관가의 재물을 함께 누렸습니다. 몇 년 뒤 이생이 평안감사로 부임하여 은창고를 살피다가 으슥한 곳에서 괴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괴짝은 텅 비었는데 다만 자기가 써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보고는 크게 놀라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신인께서 내가 빈궁하다고 아이를 시켜 이 은을 꾸어주셨구나. 신인이 아니셨던들 내가 여기까지 어찌 이를 수 있었겠나. 명렬을 점지해 은덕을 갚은 지사. 이공이 어느 읍에 원노릇을 할 때였습니다. 읍내이씨 양반집 가장이 집을 나가서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들뿐이었는데 흉년을 만나니 곧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공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빈번히 도와주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임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공은 친상을 당했습니다. 한창 산의 맷자리를 찾고 있을 무렵 한 선비가 찾아와서 조문했습니다. 저는 아무읍의 아무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잡수를 시행하느라 오랫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공의 인자한 다스림으로 저희 식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은덕에 감동하여 꼭 보답하려 했습니다. 듣기에 공께서 친상을 당하셨는데 아직 하관을 못하고 계시다더군요. 정해둔 산지가 없으시면 제가 풍수를 약간하니 혀를 하나 얻어서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주인과 함께 집 뒤편 광교산 기슭으로 올라가 내룡을 줬다가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가 헐월 손을 흔들며 춤을 추거늘 이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선비가 답했습니다. 이곳이 크나큰 땅이니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두 아들은 마땅히 악영이 될 것이요. 후손 역시 번성할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말에 따라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모두 참판이 되었고 지금껏 먼 후손들까지 번성하고 높은 벼슬도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 선비는 바로 이의신이라 합니다. 또한 지사가 있었는데 풍수에 밝았습니다. 일찍이 시골로 가다가 한 점사에 투숙했는데 주인이 상중이었습니다. 주인은 초면인데도 정성 들여 지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침 저녁 좋은 음식을 주니 지사가 그 후에 감동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장사를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한창 산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장지를 정해드릴까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바라던 바이지요. 저희 집은 가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달리 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대이을 아들을 얻을 땅을 점지하셔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지사가 마을 뒤편 한 곳에 이르러 혀를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들 셋을 연이어 낳을 땅이니 써보시죠. 그러고는 땅을 파서 묘열을 만들었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지사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무전에 초상이 날 땅에 왜 사람을 묻으려 하시오? 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스님이 알 바가 아니죠.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아들 셋을 낳을 겁니다.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반후에 이르러 돌아오니 그 아내가 위급한 병환이 들어 죽었습니다. 3년상을 지내고 다시 장가가서 젊은 부인을 맞이하니 연이어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10년 뒤 과연 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잃은 일에 대해 지사에게 허물을 돌리니 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가 해로했다면 잉태나 할 수 있었겠소. 본처를 잃지 않았다면 어찌 아들을 얻은 즐거움을 보았겠소. 그게 바로 내가 땅을 가려 점지한 바라오. 시신을 감추어 은혜를 갚은 원. 충청도에 유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고 무료하던 차였습니다. 송도에 명승고적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송도로 가서 곳곳을 유람했습니다. 하루는 성안을 이리저리 논일다가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나 길가 집의 문 앞으로 피신했습니다.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았는데 날이 저무니 근심스러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어린 여종이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지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죠. 이 집은 누구 댁이고 남정네는 왜 없느냐? 주인 어르신은 장사하러 나가신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바깥 나그네가 어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이미 들어오시란 말씀이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선비가 여종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미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20살 정도였고 자색이 빼어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인이 유생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말했습니다. 나그네께서 비를 피하시느라 오래 서 계시는 게 편치 않아 감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유생이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이렇게 관대한 대접을 해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이윽고 저녁밥이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촛불을 밝히고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념이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대었습니다. 마음대로 희롱을 하다가 동침하고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도 머물렀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열흘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떠날 때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기 집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유생이 오래 머무니 그 행적이 자연 드러났습니다. 친구는 기미를 눈치채고 상인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상인은 기별을 듣고 밤길을 무릅쓰고 말을 달렸습니다. 송도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깊어 어느덧 삼경이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서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창틈으로 엿보니 아내가 한 소년과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태연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급히 창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남편이 나타나니 여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유생은 겁이 나 얼떨떨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데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남의 아내와 마주 앉아 있나? 유생이 한참 동안 정신을 수습하고는 그간의 사연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상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인이 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 내가 먼 길을 와서 목이 무척 마르다. 얼른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내가 꼼짝 못하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마셨습니다. 술 한 잔을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너도 장차 죽을 목숨이니 일단 이 술부터 마셔두어라. 그러고는 찼던 칼을 뽑아 고기를 썰어 씹었습니다. 또 칼끝에다 고기 조각을 꽂아서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유생은 술을 받아 마시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술잔이 3번 돌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여야 하지만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준다.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유생은 백배사례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 숨듯 도망쳐 곧바로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아내는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온갖 방법으로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상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땅히 너를 죽여서 그 죄를 바로잡을 것이로되 목숨이 불쌍하기로 일단 살려준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아내가 머리를 바닥에 두드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상인은 아내에게 불을 끄고 편히 쉬라 하고는 즉시 친구 집으로 가서 사람을 보낸 까닭을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집에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낌새가 있어 알렸지.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은가.
분명 못 떠났을 걸. 상인은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기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동쪽 하늘은 밝아오지 않았는데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두루 살펴봐도 적막하여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잘못 듣고 경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몹시 황당하고 무안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혹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네가 오히려 나와 너무나 절친해서 그런 연락을 했겠지.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그만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젊은 계집이 홀로 자니 염려가 생기지 않을 때가 없을 테지. 앞으로도 잘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전처럼 잘 살펴주게. 그게 내 소망이라네. 친구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 줄로만 알고 감동했으며 도리어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인은 친구를 배웅하고 날이 밝아오자 출발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신신당부하며 은혜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유생은 다음해 봄에 급제해 몇 년 뒤에는 황해도 한 고을의 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촌백성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송도 상인 아무와 다투다가 맞아 죽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상인의 이름을 들어보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촌과 관아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시를 하고자 출발 나팔을 3번이나 불었는데 갑자기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두통으로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못 가겠구나.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보자. 그러고 행차를 멈췄습니다. 이날 밤 비밀리에 통인 가운데 신복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를 위해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힘써 주선할 수 있겠느냐? 사또께서 소인을 집안 사람처럼 보살펴 주신 은덕이 끝이 없는데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너 오늘 아무촌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걸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오늘 밤 아무촌으로 몰래 들어가 그 시신을 꺼내 돌에 묶어 마을 뒤 방뚱못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읍내에 큰 개 한 마리를 죽여 짊어지고 가서 시체를 얹어둔 상 위에 대신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 시체 모양으로 만들어 두어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 보고하되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통인이 명을 받고 물러나 과연 동틀 무렵 돌아와서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은 통인을 물러나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을 밝히고 바삐 달리게 해 아무 촌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불러들여 힐문하고 형리를 시켜 검시하게 했습니다. 형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시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죽은 개 한 마리만 이불에 덮여 있습니다. 원이 크게 놀라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몸소 들어가 살펴보니 과연 형리의 말대로였습니다. 원고에게 따졌습니다. 내 아비 시체는 어디다 숨겨두고 죽은 개를 두었단 말이냐. 이게 웬 해괴망측한 일이냐. 원고는 두 눈이 동그래지고 심신이 뒤죽박죽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시신을 방에 모셨습니다만 관가의 검시가 끝나지 않아 이불만 덮어드린 채 지키지는 않고 외청에서 밤을 지냈습죠. 병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나이다.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를 다른 곳에다 숨겨두고 맞아 죽었다고 무고하고 옥사를 일으켜 내가 진 빚을 면하려 했도다. 그리고 혹독한 신문을 하려 하니 그가 울부짖으며 억울하다 했습니다.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어떻게 검시를 하여 옥사를 이루겠는가. 시체를 찾아오면 검시를 하리라. 이어 그 이유를 적어 군문에 보고했습니다. 통인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고 그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시체를 찾지 못해 다시는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송도 상인은 운 좋게 죽음을 모면하고 추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알 수 없어 속으로만 의아해할 따름이었습니다. 원도 상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서로의 소식은 전처럼 막혀서 통하지 못했습니다. 6, 7년 후 유생은 아무 읍원으로 부임했습니다. 상인이 사는 읍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고을에 부임하고서 사람을 보내 상인을 몰래 불러와 평생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인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아무해에 자기가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고 놀랐습니다. 또 시체를 감추어 죽음을 모면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크게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대인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뒤 대인이 다시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 이 은덕은 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잊기 어렵겠나이다. 이로부터 서신을 주고받으며 늙을 때까지 소식을 끊지 않았다 합니다. 은혜를 갚은 재상. 옛날에 유시인 진사가 있었는데 가난하여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드니 생계를 꾸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긴 여름날을 맞이해서는 닷새 내내 부엌에 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기갈이 심해 사랑방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이 적막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진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일어나서 들어가 보려 했으나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무언가를 씹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황망히 숨기고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 뭘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 숨기는 거요.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어찌 차마 혼자만 먹겠습니까? 아까 어지러워 넘어질 뻔했는데 수박씨가 벽에 말라붙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떼어내 깨물어 보니 빈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탄식하던 중에 당신이 들어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러고는 손에서 빈 수박씨를 내보이니 서로 더불어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뒤 문 밖에서 여종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종을 부르나요? 한번 나가보세요. 유진사가 기어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관노비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유진사가 나오는 걸 보고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유진사님 댁인가요? 그렇네만. 진사님 성함이 아무자가 맞으신지요? 그렇다네. 진사님께서 아무능 참봉에 수망되어 몽점을 받으셔서 망통을 가지고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소매 속에서 망통을 내보이는데 과연 자기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진사에게 이번 추천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어서 꿈인 듯 생시인 듯 한참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 동명이인일 걸세. 자네가 여길 잘못 찾아온 거야. 다른 곳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게나.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고 세상과 인연도 끊은지라 온 성안을 돌아봐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러니 정관이 나를 추천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들어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유진사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네요. 100번 생각해 보아도 그럴 이치가 없다오. 진사로 벼슬을 얻을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이 이름을 알려줘야만 명단에 오를 수 있는데 나를 추천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관노비가 또 와서 불렀습니다. 유진사가 나가니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조에 가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진사님이 분명합니다. 선대의 직함과 진사하신 연도가 또렷이 증명되오니 만에 하나라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유진사도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벼슬을 재수받긴 했지만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째라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렵다. 어떻게 가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릴 수 있겠나. 관노비가 즉시 시장에 가서 쌀과 반찬을 사고 땔감을 조금 구해왔습니다. 급한 대로 먼저 죽을 쏘어 마시게 하여 마른 속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어 쌀 한 말과 땔감을 실어오고 반찬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연이어 죽을 마시니 비로소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걸을 기운이 생겼습니다. 관노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구안에 힘입어 살아날 길을 얻긴 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이라곤 없으니 장차 어떻게 숙배를 드리러 가겠는가. 관노비가 즉시 옷가게에 가서 의관을 빌려왔습니다. 또 그를 시켜 친지 집으로 편지를 보내 관복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축하를 전하는 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썰렁했던 지난날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유진사가 사원 숙배한 후 숙직을 마치고 나오니 즉시 돈과 쌀이 지급되었습니다. 쌀 10말과 뗄나무 1바리를 경제소 아전에게 납입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조판서에 대해 알아보니 이공 아무개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당색이 다를 뿐 아니라 평소 아무 안면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조판서와 절친한 유진사의 동창 한 명이 그가 궁핍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주선했습니다. 이조판서도 듣고는 매우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유진사를 수망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진사도 크게 출세하여 요직을 두루 거쳐 드디어 이조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간성 원자리가 비었습니다. 간성은 풍요로운 고장이라 위로는 재상부터 아래로 친척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자못 많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이면 개정해야 하기에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그의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묻기에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감께 참봉 벼슬을 주선하신 이조판서 집안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조판서 어른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은 조적에 올랐거나 음사로 나아갔으니 고을원이 되기에 합당하나 집들이 다 청빈하다오. 대감께서 그 사람을 간성원으로 삼아주지 않으신다면 배은망덕이 될 겁니다. 청탁이 많아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수망으로 올려야만 가히 벼슬을 주신 옛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대감 수박씨 씹던 그날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사가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다. 다음 날 도정에 전 이조판서의 아들 이 아무개를 간성원의 수망으로 올려 몽점을 받게 했다 합니다. 궁지에서 이종을 만난 양반. 옛날에 송씨 사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벼슬이 끊겨 종실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몰락하고 청상과부와 혈혈단신 아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란 어린 종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주관해 바깥 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사라져버려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종적을 찾을 길이 묘연했습니다. 3,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홀로 장성했지만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워 관동 한읍에 원님으로 있는 친지에게 의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고 객점은 멀었습니다. 인가를 찾아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산 아래쪽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쓰는 수많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푸른 기와가 물 흐르듯 이어져 있고 산과 계곡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정자와 누대가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 수장은 승선 최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송생이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이해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리를 채 정돈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최승선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침 무료하시던 차 심해를 풀 곳이 없어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십니다. 송생이 그 제안을 받고 따라 들어가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살이 많고 이마가 넓었으며 두 눈은 형형했습니다. 송생을 보고 예를 표했는데 용모와 법도가 단정했습니다. 조심지를 잘라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경이 다가오자 최승선은 좌우를 물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관을 벗고 송생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서 울부짖으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생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 하다가 물었습니다. 영공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십니까?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댁의 옛 종놈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었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혼자 되신 마님께서 수족같이 잘 대해주셨는데 그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영원히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성을 거짓으로 칭하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누렸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지위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왕림하셨는데 적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죄입니다. 다섯 가지나 죄를 짓고서 어찌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서방님께서 꾸중하시고 매질하셔서 쌓은 죄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게 해 주십시오. 송생은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 군신의 사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죠. 인정 어린 마음을 저버렸고 차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목숨을 바쳐 이 한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공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지나간 옛일은 물이 흘러간 듯 구름이 떠나간 듯한 것입니다. 왜 다시 끄집어내 주인과 손님 모두를 거북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한담이나 나눕시다. 최승선은 송씨 종가의 크고 작은 집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옛일 이야기에 감회가 새로워 서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생이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량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필부로 시작해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최승선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경복난진입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상전댁 명호는 기울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루는 생계를 꾸려갈 대략의 계획을 세워 창졸간에 도망을 쳤지요. 뜻은 높고 담은 커서 결코 천한 종놈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현달했지만 후손이 없는 최씨 집안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화 지역에 살면서 재물을 늘려갔지요. 몇 년 사이에 몇천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으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고 독서를 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향리 사람들이 사부의 행실을 한다고 칭찬했지요. 또 재산을 나눠주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부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이어 서울 협객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칭하며 연이어 저를 방문하게 하니 의빈들이 저를 더욱 믿어주었지요.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전처럼 저 자신을 수양하니 철원 사람들도 저를 향촌 사족으로 대접해 주더군요. 그제야 한무관의 딸을 맞이해서 다시 장가를 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혹시 일이 발각될까봐 회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분주히 전해져 마침내 제가 갑족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또 소인이 요행으로 명경과의 급제에 승문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지평을 거쳐 대옥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쉽게 이지러지는 것은 만월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벼슬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에 낭패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여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한 발자국도 티끌 세상을 밟지 않았지요. 한가하게 전원을 논일고 성은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5과 딸 2을 낳아 모두 좋은 집안과 혼인을 시켰으니 제 집의 전우좌우 집들은 모두 인척들의 것이죠. 장남은 문과에 급제해 은율원으로 나가 있고 둘째는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의 추천을 받아 침낭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성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어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해마다 만섬이나 받아 매일 1천 전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 분수와 힘을 헤아려 볼 때 어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상전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게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번 찾아뵙고자 했지만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고 또 가난한 처지를 좀 도와드리려 해도 길이 없으니
한탄만 했을 따름이죠.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며 정신 나간 듯 혼자 중얼거려 왔죠. 오늘 하느님이 기회를 주셔서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게 해주셨으니 소희는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서방님을 몇 달간 머무시게 하고 하찮은 정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만 별다르지 않은 나그네가 갑자기 환대를 받게 되면 주위의 의혹을 사겠죠. 황송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으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상전과 주인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생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드리니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송생과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송생이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 아니겠나. 관양과 파가 분명하니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부친과 함께 논일면서 공부했으니 그 정이 형제와 같았지. 그뒤 40~50년 동안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기니 홀로 남은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듣지 못했다. 이제야 상봉하니 감회가 곱절이나 간절하구나. 자제들이 크게 기뻐하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산의 정자와 물가에 누대 우거진 대나무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풍악으로 나날을 보내고 술 마시고 시집기로 한 달을 넘게 보냈습니다. 송생이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만금을 드리겠으니 농토와 집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에 넉넉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생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레와 말에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번들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논밭을 사고 집도 다시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송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송생에게 한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건달로 남을 혹독하게 음해하곤 했습니다. 최승선에게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물으니 찾아간 암흑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건달이 믿지 않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최승선은 길가에서 은단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건달이 이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마침내 술을 빚어 최승선을 불러서 함께 마셨습니다. 술이 오르자 건달은 갑자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최승선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건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어 오직 형님에게만 의지해 왔는데 형님이 나를 거리에 행인같이 대접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박대를 했단 말인가?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재물을 얻은 사연을 왜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 모은 사연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도 한이 된다면 당장 다 말해주지. 그러고는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치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 불러대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대단한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 그 종놈의 폐악상을 모두 폭로해 형님이 당한 오욕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건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을 싣고 곧바로 동대문 밖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승선이 크게 걱정되어 급히 걸음 빠른 자를 고용해 승선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실언을 한 자기 허물도 자책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최승선은 여러 사람과 술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조그마한 기술을 배워둔 게 오히려 후회스러운 걸. 사람들이 물으니 전에 조카가 왔을 때 사람 고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때 내 침수를 우연히 자랑하게 되었는데 조카가 매우 기뻐하면서 동생에게 미친병이 있다며 꼭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다네. 실은 우스갯말이었는데 지금 보내온다니 오늘 내일 도착할 걸세. 자네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숨죽이고 문을 닫아 걸어 미친놈이 날뛰지 못하게 하게나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졌습니다. 모두 귀가해서 승선댁에 미친놈이 온다네 하며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건다리와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내려왔네. 최승선은 편안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일제히 불러다 건달을 둘러싸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뒤 창고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향리 사람들도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처럼 심한 병이 들었을 줄 몰랐네. 거의 고질병이 되었어.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명문가 소년이 어쩌다 이런 마음병을 얻었지. 우리가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심한 경우는 처음이네. 밤이 깊어지자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최승선은 혼자 큰 바늘 하나를 가지고 건달이 갇혀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건달이 입을 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승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늘로 건달을 마구 찔렀습니다. 살가죽과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건달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최승선이 또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건달이 애걸복걸했습니다. 그제야 최승선이 정색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먼저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았으면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해줘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 내가 꾀가 없어 너 같은 졸렬한 놈에게 당할 소냐. 처음에는 검객을 보내 중도에서 너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해 생명만은 살려주려 한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마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전날의 실수를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 죽인 서툰 의원에 불과하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라. 건달이 그 두터운 호의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로움과 해로움도 잘 따져서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입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반드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넌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답해라. 건달이 말했습니다.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설사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승선이 나가서는 자제들을 불렀습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성의를 다해 침수를 시행하니 신령한 효험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주어 허한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최승선이 자제들과 여러 종을 불러 건달을 보였습니다. 건달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치료해 준 뒤로 정신과 기운이 개운해지고 병의 뿌리가 깨끗이 뽑힌 것 같습니다. 며칠 조용한 방에 편안히 누워서 조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송씨의 귀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으시려는가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했지. 너의 살갗을 마구 찔렀어. 참으로 골육상전이었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사랑채로 데리고 가서 성의를 다해 어루만지고 먹여주었습니다.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건달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며 아련하게 했습니다. 건달은 고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병이 크게 도져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께 해괴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후 건달은 예의에 맞는 용모로 매우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승선이 5, 6개월을 한가로이 지내게 하고 돈깨미 3,000관을 함께 보내니 건달이 평생토록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 합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김생, 청주 선비 김세양은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몸소 천금을 벌었습니다. 일찍이 주성 북문 밖을 지나가다가 성 밑에서 떠돌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지는 거적 옆에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꾸 거적을 들춰보고는 중얼거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말을 멈추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떠돌며 구걸을 했습지요. 그러다 읍내 인가의 협실에 머물며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림병에 걸리셨죠. 집주인이 쫓아내니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빈털털이어서 염을 하고 묻어드릴 길이 없어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고는 울부짖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세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성 안으로 들어가 돈 10된 양을 구워 종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뒤 상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댁자 손이 번성하고 영화가 세상에 빛나도록 해주소서. 김세양이 듣고는 종을 시켜 상복 입은 사람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 뒤 거지는 성안 아전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며 재산을 모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비석을 세우려 할 때 그 사람이 자청에 돌을 깎아 보온의 뜻을 표했다 합니다. 또 하루는 김세양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떤 상인이 옷을 얇게 입고 벌벌 떨며 들어왔습니다. 김세양이 찾아온 용건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천이 고향인데 객지인 문의에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시신을 염습하여 고향으로 모실 길이 전혀 없어 이렇게 돈푼이나 얻으려고 왔습니다. 김세양이 그를 측은히 여겨 말했습니다. 이리 추운 날 나가면 반드시 얼어 죽을 거요. 얼마나 원하시오. 그러고는 30냥을 주어 초상을 치르게 했습니다. 상인이 황송해하고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세양이 말했습니다. 급히 안 돌아가도 되면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떠시오. 부친상을 당하고 염도 못한 자식이 어찌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김세양이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으니 집안 사람 중에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과거를 보려고 과거 답안지를 전문적으로 대신 지어주던 사람을 태우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에게 거벽을 빼앗겼습니다. 김생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죽산의 배감에 이르렀는데 한 초췌한 유생이 먼저 와 있다가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틀림없이 과거를 보러 가는구려. 과거 날이 머지않았는데 어찌 도리어 내려오시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향시에 응하고자 하오. 유생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청주에 살지요. 유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주에 사시면 혹 모산의 김아무 생원을 모르시오. 그분은 제 선친이라오. 유생이 놀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소? 3년이 지났다오. 유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몇 해 전에 은혜 입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상을 치르고서 길은 멀고 우환이 연이어 닥치니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온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죠. 올해 가을 초시에는 귀문 중에서 반드시 과거를 볼 분이 있을 듯하여 가만히 따라가 보답할 계획을 세우고 청주로 향했죠. 그러나 도중에 병이 들어 한 달여를 머물게 되었죠. 이제 조금 나아져서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길을 떠나 간신히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을 만났으니 하늘이 도와주신 게지요. 김생이 듣고 생각해보니 보온의 뜻을 품고 먼 길을 찾아온 걸 보면 틀림없이 학식 깊은 선비일 듯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장에 갔다가 낭패당한 사연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유생이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군요. 밤이었지만 즉시 말을 빌려 출발해서 날이 밝기 전에 과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입장했으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장 말석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시험을 보며 글을 지어 써냈습니다. 초장에 장원을 했고 종장에도 역시 장원을 했습니다. 그 유생은 서생이었습니다. 김생은 서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여러 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서생에게 새 옷 한 벌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사양했지만 억지로 입고 가게 했습니다. 집으로 떠나갈 때에는 몰래 행囊속에 돈 100냥을 넣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집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노잣돈과 함께 모두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보답의 뜻이 사라집니다. 회시 보는 날이 되자 서생은 다시 김생과 함께 과거장으로 들어가서 김생이 연이어 장원급제를 하게 했습니다. 김생 형제들도 가훈을 따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자손이 번성하고 연이어 과거에 급제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